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스토리는요, 미국이 급한 건 핵 합의, 이란이 급한 건 돈이라는 제목의 스토리입니다.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뉴스와 분석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 종전 MOU 지금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죠. 1차 회담이 일단 뭐 우여곡절 끝에 일단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간단한 몇 개의 합의문에 대해서 뭐 서명도 하고 해서 1차 회담은 이제 끝났는데,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60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종전 MOU 회담을 지금 하는 중인데, 그 1차 회담 체결 이후에 스위스에서 열렸던 그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특정 합의 도출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 핵 합의가 궁극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핵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란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제 자금 확보 그런 게 절실한 상황에서 각자 그 자기가 유리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저께 1차 회담이 잘 끝났다 하더라도 60일 안에 최종적인 회담을 과연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살아놓은 판입니다. 자, 현재 상황을 좀 보겠는데, 이란의 핵 보유 저지와 관련된 그 중대한 그 쟁점들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뭐 그저께 1차 합의에 대해서는 뭐 사인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면 위로 끌고 와서 제대로 논의 아직은 하지도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수면 아래에 아직은 그 핵 문제는 좀 잠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원유 판매 그 제재가 이란에 대해서 면제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그 이란에 대해서 원유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재하는 것을 풀어주기로 했다, 완화해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이란이 먼저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미국의 협상 수석 대표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에 그 이란 입국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그런 제재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미국이 아무것도 없이 뭐 일방적으로 양보해 준 건 아니고요. 일단 이란이 뭘 하나 하기로 했으니까 미국이 이제 제재 완화를 해준 건데, 뭘 하기로 했느냐? 네, 핵 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40kg에 대한 그걸 폐기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잘 되는지에 대한 국제 사찰단 감시 단원들의 이란 입국을 오케이 허용하겠다.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오케이, 우리도 그러면 너네 원유 판매 못하도록 틀어막은 거, 그 일정 부분 좀 풀어줄게. 이제 요런 거죠. 핵 협상을 위한 그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과의 그 MOU 회담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엊그저께 회담이 있기 전에 그 MOU 한다 뭐 그럴 때 뭐 항복이라 다름없다, 이란에 대해서 항복한 거라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첫 번째 후속 협상에서부터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을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부각하기 위해서 이란이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 부분을 이제 부각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란이 그렇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 뭐 우리 미국이 아무것도 안 준 건 아니죠. 원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동결을 풀어준 그것도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뭐 정당하죠. 하나 받고 하나 주는 건 어찌 보면 정당한데, 자, 그 하나가 똑같은 하나냐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핵 사찰의 범위와 수위,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 뭐 5명, 6명 들어오는 걸 오케이 했다고 친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이란이 보여주는 대로, 그 가자는 대로 가서 이제 보고 사찰을 해야 할 텐데, 이 이란이 과연 어느 정도 투명하게 자기들이 그 핵 폐기하는 것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 공개하면서 보여줄지, 이거는 이제 아직 얘기를 못 나눈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차차 60일 안에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서부터 남아있는 문제들이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란의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현재 이란이 확보한 우라늄과 그 농축 시설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투명하지 않게 해보면 뭐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몇 명이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두세 명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수위 깊게 공개를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들어갈지, 또 우리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뭘 보여줄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란으로부터 그 제한 없는 대폭적인 사찰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란으로부터 정말 깊이 있는 그 투명한 공개를 하겠다라고 디테일하게 사인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남아있는 걱정거리입니다. 벤스 부통령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실상 난제라는 것을 뭐 시인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언론과의 그 질의응답에서 이란에 사찰단을 들이는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이란이 그 사찰단에게 실제로 제대로 공개할지 이 부분은 정말 지켜볼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켜볼 일이다라는 게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이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핵 폐기 감독이라는 게 뭐 아무리 감독관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제이디 벤스 부통령 입장에서도 시인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의 그 시작의 이유가 이란의 그 핵 문제였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도 그 핵 합의여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을 부통령도 좀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좀 걱정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같은 그 핵 합의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한꺼번에 다 오케이 통 크게 내가 다 보여줄게.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이란은 왜 축구해도 유명하잖아요. 침대 축구. 자기네가 1대0만 이기고 있으면 후반 한 30분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그냥 다 들어누워서 안 일어나고 요번에 월드컵인데 그런 걸 다 제재했지만 유명했잖아요. 이란이 침대 축구. 그렇게 막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거 유명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협상도 제 생각에는 침대 협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계속 끌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질질질 끌면서 힘들게 하고 완전히 번아웃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얻어갈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그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자금 동결 자금 해제 그리고 3천억 달러 재건 기금을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이제 뭐 만들어주는데 우리 미국이 같이 계획을 수립해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천억 달러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만들어주겠다는 것인지 말만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걸 갖고 와봐라. 너희들이 구체적인 거 안 갖고 오면 우리도 공개 사찰, 핵 사찰 구체적인 거 얘기 안 해. 뭐 이러면서 계속 이유를 대면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투명한 공개에 대한 합의를 안 하고 질질 끌 거다라는 점은 뭐 저는 뭐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인 가장 급한 게 이제 그 부분인데 그걸 이란도 알기 때문에 핵 문제는 이제 계속 끌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핵 합의가 급한 미국 그리고 자금이 급한 이란. 이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갈지. 자, 요게 이제 지금부터 남은 한 50 며칠 남았죠. 이제 60일도 안 남았죠. 이 50 며칠 남은 이 시기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우리 50 며칠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양국 간에 진행되는 협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합의 우리 미국이 확실하게 이걸 투명하게 좀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란에게 동결 자금 풀어주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뭐 동결된 자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시피 그건 어차피 우리가 동결해서 그렇지 이란 돈이긴 하잖아 뭐 그랬잖아요. 뭐 맞습니다. 어차피 이란 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3천억 달러는 시간 우리 나름대로 좀 질질 끌고 이래서 가능하면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50 며칠 후에는 그렇게 좀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미국 농부들에게 집착할까? 라는 스토리입니다. 단순한 스토리 같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그 많은 뉴스도 들어가 있고 많은 정치적인 어떤 전략과 분석도 들어가 있는데 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 농부들에게 집착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기사 끝부분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현재 동결돼 있는 이란의 자금을 풀어줄 테니 그 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의 뉴스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란에게 동결된 자금을 일정 부분 해제해주는 이런 걸 했잖아요. 이제 핵 합의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미끼를 좀 우리도 좀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란에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뭐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 풀어주는데, 그 풀어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그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을 허투루 쓰지 말고 미국에서 농산물을 사가는데 써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해 주지만 이를 불법 공격단체, 무슨 테러단체 이런데 지원할까봐 사실 그래서 이제 동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풀어주면서 푸는 즉시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이제 제한한다는 방침인데, 그걸 제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야, 풀어주는 이만큼의 돈을 미국에서 농산물을 사가는데 써. 그러면 풀어줄게. 진짜 더 쓸 것 같으면 조금 더 풀어줄게. 약간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해야죠. 하지만 그 다음 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다음 조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 중인 조치 중에 하나는 동결 해제된 자금을 이란이 식량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란 그 식량 구매를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우리 미국 농산물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미국 농부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풍부하고 퀄리티도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미국 농부들한테 사라. 우리 미국 농부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인트가 이제 마지막 문장에 있죠. 네, 우리 미국 농부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농부들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농부들을 뭐 지원해주고 뭐 농부들을 기뻐하게 해주고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나쁘다 좋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그 시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찌 보면은 그냥 이 뭐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그걸 떠나서 단순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농부를 챙기는 거냐? 뭐 당연히 그거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쉽게 분석할 수가 있죠. 미국의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꼽히고 있는 건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지금 그 균열이 생기려고 하는 농부들의 지지를 다시 규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미국 내 농부들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상황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 그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 농촌 지역의 93% 지역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곽 지역이다, 농촌 지역이다, 특히 이제 뭐 농사 짓는 그런 에어리아가 많은 뭐 대표적인 농산 지역이다, 뭐 이렇게 꼽히는 그런 곳에서 거의 대부분 90%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농심 표만 따로 이것만 놓고 분석을 해보면 64%의 농촌 농부들의 표를 가져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승리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하지만 이번에 2024년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제 벌써 한 1년 반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농부들의 그 지지율에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럴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부들을 위한 정책을 아낌없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과감한 현금성 지원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사시고 또는 대도시가 아니고 조금 외곽 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사 짓는 농업을 하시거나 또는 농사 짓는 지역, 그곳에서 사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시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르지만요, 미국의 그 농부들은 사실 많은 그 현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자,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좀 보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요,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아주 심했죠. 그때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그로 인해서 이 농가의 수출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 거를 수입을 안 하고 중국의 그 농산물 같은 걸 막 수입을 안 했죠. 관세 어마무시하게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당연히 이제 우리 농산물을 안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 내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출길이 막 막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막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긴급 자금을 동원해서 약 28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갖다가 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직불금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 캐시를 줬다라는 것이죠. 뭐 데빗 카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든 뭐 체크로 만들어서 보내든 직접 현금성 지원을 무려 280억 달러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돈을 받을 때 여러분들 돈 받은 적 없죠? 예,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연말에는요, 무역 분쟁 장기화와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 등등이 이제 겹쳐서 이로 인해서 이제 비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부들은 비료값 오르면 치명적이죠. 네. 농가 안정을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0억 달러 규모의 Farmers Bridge Payment, Farmers Bridge Payment라는 거 만들어서 또 돈을 줬습니다. 소위 농민 구제 지급금 뭐 이런 거죠. 그런 명목으로 농가에게 또 현금을 직접 수혈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이 지금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 넣을 때마다 더군다나 이제 매일 출퇴근하시고 또 출퇴근 거리가 멀고 이런 분들, 또 무슨 트럭으로 운송업 하시는 뭐 이런 분들, 또는 뭐 딜리버리 업 하시고 그런 분들, 그 가스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 가스 넣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가스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그렇게 가스 값이 폭등했어도 이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뭐 우리 일반 도시 근로자들에게 가스값 많이 올랐으니까 힘들지 가스값에 보탰어 하면서 뭐 우리한테 1,000불, 1,500불, 단돈 1불 온 거 없어요. 단돈 1불도 도시 근로자들에게 풀지 않았습니다만은 농부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 차례 현금성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트랙터와 대형 트럭에 적용되던 그 배기가스 관련 환경 규제도 없애줬어요. 예. 트랙터 같은 거에 그냥 싸구려 막 휘발유 같은 거 싸구려로 막 넣고 그래도 그전에는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괜찮아. 너 웨이브 시켜줄게. 그래서 농가의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걸 한두 개 실시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선거가 끝난 뒤에 또다시 농부들의 지지율이 작년서부터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잊은 거야. 뭐 이제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특히 올해는 에너지값 상승으로 인해서 비료값이 또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자 역시 농부들의 지지율에 한 6개월 전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그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요, 굳건했던 그 농촌 지역의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가는 등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높을 때는 막 70, 80%의 지지율을 보였었거든요. 농촌 지역만 보면. 근데 그게 한 63%, 65%, 한 6, 7개월 전에 그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50% 아래로 내려가는 그야말로 균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마침 또 이제 선거가 한참 남았다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농촌 지지율 변화는 선거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다급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 선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는 선거가 없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선거가 대통령 선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한다라는 걸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일 참패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서게 되면 남아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네,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죠. 그것도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합니다. 항상 뭐 그렇죠. 미국에서 두 번째 연임하는 대통령의 연임, 중임, whatever. 하여간 두 번째 대통령 텀을 하게 되는 그 대통령으로서는 항상 마지막에 이제 레임덕이 있기 마련인데 그 레임덕이 있는 그 시기에도 그래도 집권당이 좀 다수당의 지위를 갖고 있거나 뭐 그렇다면 좀 난데 다수당의 지위도 잊어버려요. 그 레임덕도 와. 이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치명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다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농심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또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하해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그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요것 때문에 트랙터 등 미국으로 들여오는 농기계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갖고 오고 뭐 중국에서도 갖고 오고 농기계 들어오잖아요. 그 농기계가 다
철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잖아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수입하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또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책을 시행합니다. 뭐냐?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건데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 이게 뉴스도 잘 안 돼요. 이게 시골에 해당되는 거라고 뉴스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아무리 시골에 해당되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건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들과 좀 비교 분석도 해봐야 되고 또 정치공학적인 면도 좀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에 자 며칠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농기계 수입 관세만 딱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관세를 25%에서 15%로 전격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자, 시골 지역에 대한 정책이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게 보도가 잘 안 되는 건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제 이런 뉴스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혹시 가짜 뉴스라고 또 오해하실까봐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네요. 혹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 정책을 말씀드리자면 이 정책의 발표일은 지난 6월 1일이었고요. 발표하는 날은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된 날은 6월 8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행된 지 이제 한 2주 조금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안의 공식 명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이게 되게 길어요. 사실 이게 공식 명칭이라고 해도 이제 서류상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이름이. 간단하게 줄이면 이겁니다.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수입에 대한 대통령 포고령. 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요 세 가지만 해당되면 농기구에 들어가는 그건 다 해당되니까 철강, 알루미늄, 구리 수입에 대한 대통령 포고령. 그래갖고 이제 관세를 인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영구히는 아니고요. 혹시 또 다른 데서 또 반발 나올까봐 2027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준다. 이렇게 이제 조건부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게 6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또 좋아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농부 사랑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 환경 규제 완화로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에탄올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이것도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뭐냐면 E15 공급을 위한 연료 규제 수정안입니다. E15 공급을 연료 규제를 수정한다는 거 뭐예요? 연료를 이제 규제하는데 그 규제를 뭐 말이 수정이지 그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정 부분 철폐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15이라는 건 뭐냐면요. 에탄올이 E는 이제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이 15% 들어간 휘발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는요. 구형 장비, 구형 엔진 이런 데 들어가면 엄청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연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E15 이 연료를 갖고 나쁜 휘발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쁜 휘발유. 하지만 이제 장점은 있죠. E15는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트랙터나 이런 데에 그걸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격 싼 걸. 근데 이런 걸 넣으면 뭐 막 엄청나게 막 매연이 나오고 환경에 안 좋으니까 사실은 이제 규제되고 있었는데 그 규제를 철폐시켜 없애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철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E15 연료 규제에 대한 수정안 또는 완화안 그겁니다. 그리고 올 여름 비상 면제 조치라고 해서 Emergency Fuel Waiver라는 그 이름으로 지난 3월 25일 그 정책이 발표됐고요. 5월 1일부터 미 전국에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고졸 이하 시골 농부 제가 뭐 농부들이라고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또 농부들이라고 다 고졸 이하다는 건 아닌데 이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뭘 분석하는 보고서 그 자료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오는 용어를 제가 이제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거지 뭐 절대 무슨 뭐 비하 의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졸 이하 시골 농부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트럼프 A라는 후보가 어디에서 표를 많이 받았고 어디에서 표를 못 받았고 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졸 이하 시골 농부의 한 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 표, 그리고
대졸 이상 도시 근로자들의 한 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 표입니다. 그런데 도시 근로자들, 대졸 이상 도시 근로자들은 조금 민주당 성향이 요즘엔 좀 많이 있고요.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돌리기 위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또 막 공부 좀 하고 좀 뭘 좀 안다고 뭐 나름 똑똑한 척하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고졸 이하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좀 순수하고 단순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들에 대한 표심을 얻는 거는 어찌 보면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냥 일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다라는 것이죠. 심플하게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한 표도 한 표. 얘네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 얘 표도 한 표. 똑같은 한 표라면 심플하게 빨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빨리 표를 얻을 수 있는 건 이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농부들에게 집착할까에 대한 답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대한민국의 G7 회원국 가입 스토리입니다. 요건 이제 가입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또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프랑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뒤에 이제 다 귀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초청을 받아서 G7 정상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화도 나누고 환담도 나누고 다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국은 G7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 G7 회의를 주재하는 그 회의 주최국의 초청으로 초청받아 간 겁니다.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아유, 많이 다르죠. 겉보기에 사진 다 같이 찍고 막 그러고 다 같이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고 막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고 사진도 다 같이 찍을 수 있고 각국 정상들과 환담도 다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의사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회의 때도 어떤 발언권도 없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청되느냐 못 받느냐라는 그 초청 여부 자체도 이 개최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개최국이 초청해 주시면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뭐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초청받아서 거기까지 갔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있는데 아니 이건 뭐 회의에 의견도 말 못하고 무슨 어떤 결정할 수 있는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러면 뭐 이게 가봐야 뭐 의미가 없진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네. 설사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정도, 환담 나눌 수 있는 정도다라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좀 굴욕적입니다. 굴욕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 이 G7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에 G7 확대론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 7개국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추가로 초청하자라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4개가 더 들어가니까 G7이 아니라 G11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너무 많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과 호주만 추가시키자. 그래서 G9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호주가 이뻐서가 아니라 필요성 때문입니다. 자, 국력이 비대해진 이제 중국을 상대로 이제는 특정 개별 국가가 1대1로 상대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판단 아니에 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G7 설립 목적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과 호주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 기존의 G7에도 엄청난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과 호주만 넣자.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한국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국만 싹 넣자 하면 또 호주가 했을 때도 반발이 있을 테니까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뭐 이렇게 살짝 들러리도 좀 세워서 4개를 추가할까 했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많다 해서 이제 그러면은 한국하고 호주만 할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하나만 하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될 겁니다. G7에 추가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갖고 있는 이른바 3050 클럽 국가입니다. 3050 클럽.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작은 소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작은 국가 인구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연소득 1인당 소득 3만 8천 4만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데. 그런 데는 소득은 높지만 인구 자체로만 보면 네덜란드가 한 1,500 될래나? 벨기에도 한 1,000만 1,200 이런 나라, 룩셈부르크는 900만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개인 국민 소득은 3만 불, 4만 불 넘을지 몰라도 이걸 다 합쳤을 때 국민 숫자가 작으니까 파워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3050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대표적인 3050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3050 클럽은 지금 G7이에요. 근데 한국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순입니다. 자, 한국의 위상은 무역 규모 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한국의 교역액은 지금 1조 3,4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예요, 달러. 1조 3,400, 정확히 말하면 414억. 1조 3,414억 달러. 1년에. 이는 다른 데랑 비교를 좀 해보면 기존에 이미 G7 국가인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오히려 앞서는 수준의 교역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가서 이탈리아, 캐나다만 야 우리가 니네들보다 무역 규모는 더 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그리고 프랑스보다는 조금 작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프랑스급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영순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수출 순위도 한국은 10위권입니다. 10위권.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반도체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산업, 그리고 방위산업 문화, 그러니까 방위산업 기업, 무기 만드는, 그리고 문화 콘텐츠, 한류, 케이팝 등등 그런 문화 쪽 분야에서도 당연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군사력은 세계 5위입니다. 거기 G7 국가 그 친구들보다 한국이 훨씬 더 높아요. 거기 G7 중에서는 아마 미국 다음에 한국일 겁니다. 네. 이런 한국을, 군사력도 강한 한국을 가장 추가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네. 바로 이 G7의 리더 국가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G7에 추가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조건 같은 건 없나? 특별한 룰은 없고요. 추천이 나왔고 그 나온 추천 국가에 대해서 기존의 G7 국가에서 반대만 한 국가라도 안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했는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어?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식 추천하기 전에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님, 요번에는 한국 추천하는 거 하지 말아 주세요. 조금 시간 보고 내년에는 제가 좀 동의해 드릴지 모르지만 올해는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죠. 사전 정지 작업으로. 그래서 이제 그 걸리는 하나가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네. 일본은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라는 그런 어떤 위상을 지금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자기들 말고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과거 역사 이런 걸 떠나서 지금만 놓고 봐도 조금 거북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반대만 없을 수 있다면 한국의 G7 가입, 그래서 G7이 아니라 G8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G7 확대 방침에 대해서 과연 현재 일본의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요걸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띄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일본 여행 수요가 지금 일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드릴게요. 한국인들의 그 일본 여행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의 일본 여행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난해 대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났다가 아니라 계속 적자인데 지금 사상 최고예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54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그 1998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지난해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쓴 돈은 얼마냐면 27억 3,7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쓴 돈은 얼마냐? 84억 4,2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84억 4,200만 달러를 썼고 쟤네들이 와서 27억 3,700만 달러 썼으니까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54억 달러 넘게 여행수지 적자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를 원화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 13조 원 정도 적자가 난 겁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몇 명이었냐? 무려 946만 명으로 작년보다도 또다시 7.3% 증가했습니다. 네, 요즘 그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 많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가가 굉장히 생각보다 쌉니다. 옛날에는 일본에 가서 뭐 먹으려면 물가가 엄청 비싸다 그래서 일본 여행을 좀 부담스러워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거 다 2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일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LA 코리아타운에서 먹는 거에 한 3분의 2 가격보다도 조금 더 쌉니다. 그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도 뭐 훨씬 싼 집을 찾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웬만큼 스시, 뭐 도시락, 벤또라 그러죠. 이제 스시, 벤또 세트 같은 거, 뭐 관광지 이런 거 말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동네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 달러로 따질 때 뭐 한 12불에서 15불 정도면은 먹음직스러운 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 물가가 많아서 싼 김에 가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을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다. 아마 그 중에는 미국에서 한국 가는 길에 들리거나 한국 갔다가 미국 오는 길에 좀 뭐 들리거나 이런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한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저는 이제 직접 가보고 체험한 건 아니고요. 이제 뉴스를 종합해 볼 때 이제 그렇다라는 건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렇지 않던데 뭐 혹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소식입니다. 유럽 등 북반구는요, 지금 뭐 엄청나게 펄펄 끓고 있는 폭염으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반구는 초겨울이거든요.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가 여름, 겨울이 반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반구는 약간 초겨울입니다, 지금. 그런데 초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한겨울처럼 맹추위가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칠레인데요. 칠레 기상청은 그래서 어제 수도 산티아고를 비롯해서 중부 6개 주의 기온이 섭씨로 영하 4도까지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칠레 정부는 노숙인 긴급 지원을 위한 한파 경보 코드 블루를 발령했습니다. 칠레의 경우에 코드 블루가 발령이 되면 공무원들은 즉각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방한복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음식과 위생용품 같은 걸 지원해주면서 또 이들을 공공 대피시설 거기 가서 자기 이제 막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업무가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생깁니다. 그게 이제 칠레의 코드 블루입니다. 지금 그게 발령이 됐어요. 6, 7월에 칠레에서 평균 기온은 영상 3, 4도 겨울에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영상 3, 4도 정도인데 영하 막 4도씩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난방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칠레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노숙인들이 그 동사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칠레 정부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남반구의 칠레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한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북반구 특히 이제 유럽에는 때이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 지역의 그 기온이요 섭씨로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한국에 계실 때 생각나시죠? 한여름에 막 더울 때 30도 넘어가면 헐떡헐떡 했잖아요. 30도만 이제 3자 딱 들어가면 엄청나게 더운 날이었죠. 32도, 33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데 42도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밖에 웬만큼 걸어 다니면은 사우나만큼 힘겨울 정도의 그런 더웁니다. 너무 뜨겁죠. 미국도 사실 뭐 지역마다 날씨 편차가 크죠. 지금 남가주 지역은 어제부터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LA의 그 경우를 봤을 때 83도, 84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어제도 한 82, 3도 됐고요. 물론 뭐 앞서 말씀드렸던 프랑스에 비교하면 막 견딜만 하지만 뭐 프랑스는 지금 이례적으로 이제 폭염이고
미국도 이제 남가주 지역에는 지금 어제 오늘부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83, 4도, 내일은 LA가 85, 5, 6도까지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LA가 85, 6도라면 LA에서 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역시 한인들 수십만 명 사는 밸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9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불과 한 4, 50분 차이인데 그렇게 덥고, 또 LA에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4시간? 이렇게 가면 되는 베가스 같은 데는 이번 주 내내 한 108도, 11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더위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거 보면은 같은 나라임에 불구하고 이제 지역별로 날씨 편차가 크죠. 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은 날씨가 어떤지 또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느 지역이고, 지금 날씨가 어떻고, 뭐 이게 평균적인 그런 평범한 날씨인지 아니면 예년에 비해서 좀 이례적인 그런 날씨인지 뭐 간단하게 그 댓글로 좀 적어 보내주시면 저는 공부도 좀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계신 곳에 지금 날씨와 지금 상황 간단하게 좀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